남성 호르몬이 모자라서 발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환자분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를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남성 호르몬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은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기름진 땅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무조건 발기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꾸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발기에 악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정상인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몸의 상태가 괜찮다가 40, 50대면서 좀 이상해진다 생각을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거의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은 20대 초반이 정점입니다. 기능이나 활동력이. 그 이후엔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저하가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선을 넘어서게 될 때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좋았을 때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50대 때 뭐가 좀 이상한데, 발기나 소변이 이상한데, 비교를 할 때는 20대 때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환자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원래 그렇게 괜찮았고 좋았을 때하고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도 2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40대, 50대가 되면서 매년 0.5에서 1%씩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 포인트 이하를 지나게 되면은 이것 역시 발기를 일으키고, 특히 이것은 이제 성욕하고 연관이 깊은데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죠. 물론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서 발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환자분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를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낮은 분한테 호르몬을 보충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정상 수치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 학회에서 명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군데의 의견을 대개 모아보면 대략 수치 2에서 8 사이 정도를 우리가 보통 정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를 권유하라고 여러 학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상인 범위인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의사가 환자에게 남성 호르몬 치료를 권유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검사에는 남성 호르몬 검사뿐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게, 몸에서 생성되도록 도움을 주게 하는 두 가지 호르몬과 또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활동할 때, 활동성을 보일 때 이것을 반대 역할을 해서 억제하는 한 가지 호르몬을 대개 같이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호르몬은 재미있게도 우리 몸에서 특정 시간대 쭉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하루에도 매일 한 번씩 변화하는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을 수치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얘기할 때 일정 시간에 검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시간이란 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대개 8시에서 10시 이전에 피검사를 하는 것이 그분의 호르몬 수치를 정당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권유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사약이 있고, 물론 주사약도 3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도 있고, 약 1개월, 4주 정도, 2주 정도, 1주 정도 지속이 되는, 효과가 지속이 되는 다양한 주사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사약뿐 아니고 주사를 싫어하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남성 호르몬 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붙이는, 파스처럼 붙일 수 있는 패치 제제도 있고,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겔 제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에 뿌리는 네이살 스프레이 기능의 치료제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제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으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환자분들께서.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애매합니다. 의학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몸에서 좋아지는 점과 좋지 않은 점, 단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좋아지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뼈가 약해지던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근육이 점점 더 붙습니다. 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지 약물로 되어 있지만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 헬스 선수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될 땐 무조건 좋은 쪽만 생각해서 치료를 해도 안 되겠고, 매우 조심하고 확실한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꾸 좀 우울해지거나 나약해지던 부분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조금 더 강건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또한 이제 남성 기능 쪽으로 보면은 성적 욕구를 뒷받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보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제 단점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지만 제일 걱정이 되고 위험한 문제는 암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없던 암을 만들어내는 효과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몸속에 암이 숨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암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극히 드물지만 1% 이하로 극히 드물지만 남성도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유방암 역시 이제 숨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숨어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확 퍼뜨리게 되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이룰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간암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될 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하고 확실한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적혈구라는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10에서 20% 꽤 많은 수에서 적혈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피 속을 흐르고 있는 그 용매인 핏물 안에 어떤 세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죠.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면은 핏줄 안에 이게 들러붙어서 핏줄을 좁게 하고, 심지어서 심각한 경우에는 핏줄을 막는 경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것 역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즉 피를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관을 막을 부작용. 만약에 이런 혈관들이 다른 데면 좀 모르는데 뇌나 심장 쪽에 있는 혈관이라면 상당히 걱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요새 사회적으로 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수면 무호흡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또 일부 환자에서 잠을 자면서 호흡하는 게
나빠지게 돼서 소위 얘기하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우리 몸의 전체 피의 흐름, 혈행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뇌나 혈관, 심장 같은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그 다음엔 자잘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의 가능성, 누구한테 이런 게 생길지는 사실은 이제 그 약물을 사용해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부분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악영향 부분을 잘 비교를 해서 치료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좋은 쪽만 생각해서 치료를 해도 안 되겠고 또 거꾸로 소수에서 생기는 부작용만 고려해서 무조건 치료를 멀리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중용의 길을 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